남극 대륙은 1820년 1월 28일 러시아 원정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수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층으로 덮인 이 하얀 대륙은 부족한 정보로 인해 온갖 미스테리의 발원지이며 음모론 속에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일반인들은 남극 대륙에 대해 사실상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수의 유튜버들이 남극 대륙에서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다, 숨겨진 비행 접시를 찾았다, 인간이 살고 있다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직접 가서 이것들의 실체를 조사하지 않는 이상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극의 평균 기온은 영하 25도이고 겨울에는 무려 영하 90도까지 떨어집니다. 무시무시한 눈폭풍도 수시로 들이닥쳐 내구성이 좋다는 시설이나 장비도 부서지기 일쑤입니다. 남극 대륙은 서부와 동부로 나뉩니다. 남극 전체 얼음층의 평균 두께는 1.6km이며 남극의 동부는 최대 얼음층의 두께가 5km 이상이지만 서부는 상대적으로 얕은 최대 두께 3km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동부가 먼저 얼음층에 뒤덮이기 시작했고 서부가 나중에 덮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흔히들 남극 대륙 전체가 얼음에 덮여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얼음이 전혀 없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열의 오아시스로 불리는 이 지역들은 지구상 모래 사막 지역에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땅을 기는 식물, 이끼류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 지역의 땅 속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것은 화산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열기의 근원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남극의 수킬로미터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는 150개 이상의 담수호가 존재합니다. 이들의 수심은 수백 미터에서 1km 이상, 평균 수온은 영상 10도입니다. 남극의 담수호에는 지구상의 어떤 담수호보다 50배나 많은 질소와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시추 작업 결과 남극 담수호에서 발견된 박테리아들은 지구상의 박테리아들이 가진 게놈과 16%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남극의 담수호가 최소한 150만 년 동안 지구상의 다른 지역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박테리아로 발전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담수호에는 분명히 박테리아가 아닌 고등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예상은 하지만 엄청난 깊이 그리고 압력 때문에 조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러시아의 연구기지가 있는 보스토크 호수 시추에서는 3,500개 이상의 새로운 생물 종이 발견된 전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문어와 유사한 초지능을 가진 생물이 탐사대를 습격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픽션 작가인 마이클 포사이스가 지어낸 이야기로 밝혀졌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 독일은 3차례에 걸친 남극 탐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남극 탐사는 히틀러의 통치 기간 중에 실행되었으며 공식적인 탐사 목적은 포경기지에 적합한 지역을 찾고 해군기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독일 해군은 캐터펄트 시스템으로 이륙할 수 있는 2대의 수상 비행기 도니어가 탑재된 선박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남극에 도착한 직후 2대의 비행기를 통해 총 15편의 비행을 시작했고 수십만 평방킬로미터를 비행하며 16,000장 이상의 남극 대륙 사진을 찍었습니다. 2대의 비행기는 남극 상공을 날아다니며 독일 영토를 표시하기 위해 스와스티카 깃발이 달린 강철 원뿔들을 투하했지만 이후로 독일 정부는 남극에 대한 공식적인 영토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군들이 탐사한 지역은 비공식적으로 노이시바블랜드라고 불렸습니다. 이때 공식적으로는 독일 해군에 의해 포경기지나 해군기지가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해군 총사령관이었으며 히틀러 사후에 독일 국가 원수를 계승한 카를 데니츠는 다음과 같이 독일의 남극 비밀기지에 대해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1943년도에 독일 잠수함 함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육지의 샹그릴라를 총통을 위해 지구의 다른 지역에 건설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요새가 어디인지는 철저히 비밀로 남았습니다. 독일의 남극 비밀기지와 지구의 지하 문명에 관한 문서들이 인터넷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들 문서들 중 하나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유보트 잠수함이 남극의 얼음 아래에 있는 입구를 통해 아갈타라고 불리는 지하 문명 세계로 들어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나치 독일의 공식 문서인지 전후에 조직된 네오나치의 산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명한 지도 제작자이자 화가인 하이니 베라는 1966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에게 두꺼운 얼음층이 없는 남극 대륙 지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당시 독일군이 탐사를 하고 노이시바블랜드라고 불렀던 지역 수중에 입구가 표기되어 있고 전체 남극 대륙에 걸쳐 수중 통로를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이니는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왜 그토록 나치 독일이 남극 대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인들은 지구의 모든 것들에 여타 유럽인들이 가지지 않는 왕성한 호기심을 보였고 태생적인 과학자들이며 모험가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훨씬 전에도
독일인들의 극소수는 이미 외계인들과 접촉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당시 독일에서 오늘날의 용어로 채널러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긴 머리카락을 가져야 하며 머리카락이 길수록 외계에서 받는 메시지를 더 잘 수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최대한 길게 길렀습니다. 이들 채널러들이 외계에서 받은 메시지 중 하나에서 영감을 얻은 독일인들은 고대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외계에서 받은 메시지는 다름 아닌 독일인을 포함 유럽인들의 기원이 아틀란티스이고 아틀란티스인들은 곧 외계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티벳 탐사 당시 수도승들로부터 지구 속에 첨단 문명이 존재하고 이 문명은 아틀란티스 멸망 당시 지구 내부로 피신한 아틀란티스의 피난민들이 세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티벳의 수도승들은 독일인들에게 지구의 남극과 북극에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두 개의 구멍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독일인들은 지구 내부의 문명과 접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작전을 위해 여러 대의 유보트 잠수함들을 북극과 남극으로 보냈습니다. 이들 유보트들은 지구 양극의 바다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냈고 그것을 지도로 작성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총 46대의 유보트가 실종되었습니다. 의심하려지 없이 이들의 대부분은 작전 중 사고로 인해 실종되었지만 실종으로 알려졌던 유보트 6977과 6530은 제2차 대전 말기에 연합군에게 들키지 않고 무려 66일 동안 지속적으로 잠수하며 나치 수뇌부를 태우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은 조용한 전기 잠수함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현대의 모든 디젤 전기 잠수함 설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빠른 수중 순항 속도를 내게 하는 과산화수소를 활용한 추진 시스템도 실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와이어 유도 어뢰와 특수 레이더 방지 코팅이 적용된 스노클도 실험했습니다. 독일은 잠수함 개발을 비롯해 군사무기와 과학기술에서 시대를 훨씬 앞서 진보하고 있었습니다. 총 46대의 실종된 유보트들 중 하나인 U209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3년 5월 잠수 사고로 인해 탐장을 포함해 46명의 탑승자들이 실종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이 유보트는 노르웨이령 베어섬 근처 바다 위로 부상해 있다가 영국 공군 전폭기로부터 공격을 받고 잠수함 선체 상부의 송수신 장치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수신 장치가 파괴된 U209의 피해 상태는 근처에 있던 다른 유보트인 U954에 의해 독일 유보트 사령부에 전송됩니다. 이후로 U209의 흔적은 아예 사라졌고 잊혀졌습니다. 한편 2차 대전 말기 베를린 동부는 러시아 군대가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 베를린 서부는 미군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의 패전을 예측하고 독일 잠수함 함대를 준비해 지구 내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와 당시 나치 독일이 세계를 상대로 벌인 전쟁 범죄는 지하 문명의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히틀러와 제3제국 나치 독일인들의 지하 세계 진입을 거절합니다.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히틀러는 자신의 치아까지 빼서 자신과 닮은 시체에게 이식한 후 불에 태워 자살로 위장했고 베를린 지하 통로를 통해 독일을 탈출한 다음 그의 부하들과 함께 유보트 잠수함에 탑승해서 남미로 이주했습니다. 남미로 탈출한 히틀러와 나치 독일인들은 지하 문명 세계가 자신들을 거부했지만 끝까지 그곳에 가기로 작정하고 브라질의 산속에 지구 지하 문명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것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장기전으로 돌입하여 위조한 신분증으로 나치 당원이라는 것을 숨기고 현지인들과 갑작스럽고 적극적인 혼인도 추진해서 남미 현지에서 무수한 결혼식을 올리고 정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2년 후인 1947년 아르헨티나에 정착해 있던 독일인 하나는 실종된 유보트 U209의 항해사였던 칼 융거로부터 손으로 쓰여진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편지 내용은 당시 통신이 두절된 U209가 북극해의 바다 밑에서 지구의 지하로 통하는 입구를 통해 지하 세계로 진입했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가 어떤 방식으로 아르헨티나에 살던 칼 융거의 친구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필체는 칼 융거가 틀림없었습니다. 칼 융거는 자신과 함장 그리고 승무원들 모두가 잘 지내고 있지만 지하 문명 심장부로의 진입이 거부되었고 자신들은 지하 문명 외곽의 넓은 땅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은 나치 독일인들이 레인보우 시티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남극 대륙 밑에 지하로 가는 입구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유보트 209는 북극해에서 지하 세계로 진입했지만 지하에서는 남극 근처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편지 이후로 칼 융거와 유보트 209의 승무원들이 지하 문명 세계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1946년 8월 26일부터 1947년 2월 말까지 제임스 포레스탈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고 미국 해군 제독 리처드 버드, 리차드 크루젠, 그리고 체스터 니미츠의 지휘하에 남극 대륙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전에는 4,700명의 병력,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포함한 13척의 함선, 33대의 항공기가 참여했으며 주요 목표는 미국의 남극 연구기지를 구축하고 석탄 등의 천연자원 확보, 남극 환경에서 인류 정착과 미래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통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명은 하이점프로 이것에 대한 세부 정보는 언론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이 종전된 상황에서 남극 탐험이라고 하면서 필요 이상의 엄청난 숫자의 병력, 군사 장비와 물자들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언론인들은 단순한 남극 기지 구축이 아닐 것이라고 하며 이 작전의 진정한 목적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실시한 이 작전의 배경은 남극에 나치 비밀기지가 있고 또한 지구의 지하 문명으로 통하는 입구가 남극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이점프 작전은 나치가 탐사했던 노이시바블랜드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나치의 비밀기지와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는 것이 실제 목표였습니다. 미국이 서베를린을 점령해 입수한 극비 문서들과 나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문으로 이미 1939년에 나치가 남극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하기지와 연구실을 지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극의 나치 지하기지는 그 기지가 이미 고대로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단지 나치에 의해 발견된 후에 그 안에 남겨진 고대의 기술을 나치가 역설계하고 활용하여 하우네브 등의 UFO를 제작하고 독일의 과학과 군사 무기가 연합군을 한참 능가하는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이점프 작전 중 비행기 한 대가 극심한 눈보라로 추락해 3명이 사망했고 선박하역 사고로 군인 하나가 사망했습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해군 함정과 모든 인원은 1947년 2월 말에 미국으로 철수했는데 조기에 시작된 남극의 겨울로 인해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 탐험이 종료되었다고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전 종료 전에 미국에 먼저 돌아가 있던 리처드 버드 제독은 국제뉴스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상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 즉각적인 방어 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누군가를 과도하게 겁주고 싶지는 않지만 새로운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극에서 극으로 초스피드로 날 수 있는 비행체에 의해 공격받는 끔찍한 현실이 발생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상황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하이점프 작전을 지시했던 제임스 포레스탈 국방부 장관은 작전 종료 2년 후인 1949년에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강제로 해임된 후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해군 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번 몇 주가 지난 시점에 제임스는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1949년 5월 22일 아침에 자신의 병실이 있던 3층에서 밑으로 떨어져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제임스 포레스탈의 사인은 창문에서 추락입니다. 추락 이유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보고서 자체도 없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졌는데 깨진 유리 조각들은 그의 침대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사후에 추측된 여러가지 사고사로 가장한 암살의 배후 세력은 반일베주의자였던 제임스의 성향으로 인해 시오니스트 요원, 소련 정보 요원, 남극의 비밀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파견된 미국 정부 요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후보들이 존재했습니다. 리처드 버드 제독은 제임스 포레스탈의 명령으로 하이점프 작전이 종료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와 있다가 북극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것은 남극 작전에서 발견된 어떤 것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북극에서 그 유명한 리처드 버드 제독의 다음과 같은 비행일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맘모스같이 보이는 거대한 동물을 본 것과 버드 제독의 비행 과정은 생략하고 지하 문명 세계에 도착한 후에 발생된 일만 담았습니다. 버드 제독의 지하 문명 세계 도착 시간은 1947년 2월 19일 오전 11시 45분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우리 비행기를 향해 걸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발머리에 키가 아주 큽니다. 저 멀리에는 무지개 빛깔로 반짝이는 커다란 도시가 보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지니는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행기 문을 열고 내리라고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들은 영어를 말하고 있지만 북유럽이나 독일계의 억양이 강합니다. 무전사와 나는 비행기에서 내렸고 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바퀴가 없는 평평한 판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리도 없이 유연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저 앞에 빛나는 도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세히 보이는 도시는 마치 수정물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곧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큰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디자인과 비슷했고 더 정확하게는 버블 로저스의 공상과학 환경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응접실로 보이는 공간으로 안내되어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맛을 가진 따뜻한 음료를 받았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약 10분 후 2명의 안내인들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전수를 혼자 두고 2명의 안내자들과 조금 걸어가 엘리베이터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나다가 멈췄는데 눈앞의 문이 조용히 위로 올라가며 열렸습니다. 그런 다음 벽 자체가 분홍색으로 은은히 발광하는 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 앞에 도착하자 안내자들이 멈추라고 조용히 손짓을 합니다. 커다란 문에는 읽을 수 없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큰 문이 조용히 미끄러져 열리자 안내자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동님, 마스터와 회견을 하실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고 내 눈은 내부 공간을 완전히 채우는 것 같은 아름다운 색채에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여태 본 것들 중에서 가장 절묘하고 섬세하며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순간 평온함이 느껴지는 따뜻하고 풍부한 목소리로 제동님, 우리 영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섬세한 이목구비 특징과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자신의 맞은편 의자들 중 하나에 앉으라고 손짓합니다. 내가 앉은 후에 그는 손끝을 모으고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러운 어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지구의 지상세계에서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당신은 지구 내부 세계인 아리아니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동님의 시간을 오래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하게 다시 지상으로 호송시켜드릴 것입니다. 제동님이 왜 지구 내부의 세계로 소환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우려는 지상의 인류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지상의 인류가 무엇을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비행정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것은 과거의 역사입니다. 친애하는 제동님,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계속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지상의 인류가 벌이는 야만적인 전쟁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당신들 지상 인류가 파괴적인 원자폭탄에 대해 배웠고 그것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 지상의 지도자들과 수뇌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들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동님은 지구의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선택되었습니다. 보시고 느끼신 대로 우리의 문화와 과학 수준은 지상의 인류가 가진 것보다 수천 년 넘게 앞서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하지만 이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마스터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마스터의 눈은 마치 내 마음속을 읽는 것 같았고 잠시 동안 나를 파악한 후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종족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당신들은 원자무기의 파괴력을 맛보았고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종족들 중에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해 세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스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진 1945년과 그 후에도 우리는 당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지상의 인류와 접촉하려고 했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은 항상 적대감에 부딪혔고 우리의 비행정들은 지상의 전투기로부터 공격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제동님, 당신에게만 말합니다. 당신의 지상세계에는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스스로를 파괴할 검은 분노입니다. 당신들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을 것이고 지상 인류의 과학도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상의 인류가 피운 과학과 문화의 모든 꽃이 짓밟히고 인간과 동식물이 광대한 혼돈 속에서 소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최근에 벌인 전쟁은 미래에 벌어질 거대한 파괴의 전주곡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지상의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동님과 지상의 인류는 모르지만 이런 파괴 행위는 고대에도 발생했었고 이것이 한 번 발생할 때마다 5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지상의 인류는 거대한 암흑에 덮일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들 중 일부가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생존한 당신들의 일부가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먼 거리에서 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상의 문명과 인류를 재건하기 위해 다가갈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가 되면 생존한 인류는 전쟁의 해악과 무익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당신들이 이룬 문화와 과학의 일부가 당신의 종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입니다. 제동님, 이제 저의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지상으로 돌아가 전달해야 합니다. 마스터의 이 한마디로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나는 꿈에서 깬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갑자기 나는 마스터에게 존경심 또는 창피함으로 약간 고개를 숙여 절을 했지만 어느 감정에 기인했던 것이었는지는 나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나를 여기로 데려온 2명의 안내인들이 다시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내인들은 이쪽으로 제동님이라고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했고 나는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서서 마스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안녕히 돌아가세요. 나의 아들이라고 하며 평화스러운 손짓을 했습니다. 나는 아까 있던 응접실로 돌아가서 다시 무전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는 모든 게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안내자들과 우리는 아까 탑승한 동일한 운송수단에 탑승했고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시동을 걸어놓았는지 비행기의 엔진이 공회전 중이었고 우리는 즉시 탑승했습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고도 2700피트에 도달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수직으로 들어올려졌습니다. 고도에 도달하자 2대의 비행정이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 비행기와 거리를 두고 나란히 날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의 속도기는 속도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날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초 후 무선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제동님, 이제 우리는 당신을 떠납니다. 이제부터 비행기 조종을 제동님이 하십시오. 우리는 지하 세계의 비행정들이 옅은 푸른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갑자기 급격히 하강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재빨리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나와 무전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각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광대한 얼음과 눈으로 덮인 지역을 지나며 베이스 캠프에서 약 27분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무전을 보내 모든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무전 연락이 된 우리에게 안도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베이스 캠프에 정상적으로 착륙했습니다. 1947년 3월 11일 나는 펜타곤에서 북극 탐사에 대한 보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지구 지하 문명과 마스터가 전한 메시지를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은 문서로 기록되었고 대통령이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회의 후에 나는 현재 몇 시간 동안 미국 국방부에 구금되었고 군보안사와 의료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미합 중국의 국가안보 법률 조항에 기인한 엄격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군인이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지구 인류의 안녕을 위해 지하 문명에서 보고들은 모든 것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95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리처드 버드 제독은 자신이 당시 작성한 지구의 지하 문명에 대한 비밀 비행 일지의 마지막 항목을 추가합니다. 나는 지하 문명에서 경험한 것들을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도덕적 가치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긴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만 이 비밀은 나와 함께 죽지 않을 것이고 모든 진실이 그렇듯이 빛을 보게 되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진리와 마주했고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괴물 같은 군대라는 조직에 대해 나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나는 극지 너머의 위대한 미지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미해군 리처드 버드 제독 1956년 12월 24일